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대북 제재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하며 특별감찰반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 이른바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을 논의했지만 타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막판 절충을 다시 시도합니다.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중학생이 추락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약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독감 환자가 늘면서 약 복용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보도로 알려진 맥도날드 햄버거 불량 패티와 관련해 공급업체가 허위 공문을 제출해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 재고를 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맥도날드 측의 공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오늘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진 못했지만 남북한 간 혈맥을 잇는 철도 도로 연결 사업 협력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히 다졌습니다. 첫 소식 김영은 기자입니다. 서울역을 출발해 북으로 내달리는 열차. 열차가 도착한 북측 판문역에선 남북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하나, 둘, 셋! 남북이 힘을 합해 철제 기구를 힘껏 내려 철로와 침목을 고정시킵니다. 하나, 둘, 셋! 남쪽으로 서울, 또 북쪽으로는 평양을 가리키는 표지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착공식을 통해 남북은 올해 안에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첫삽을 뜨겠다는 지난 9월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지키게 됐습니다. 적대와 대립에 쓰였던 수많은 비용과 노력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쓰일 것이며 북측은 특히 대북 제재로 남북 경제 협력이 속도를 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듯 민족 공조를 거듭 내세웠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뜨거운 통일 멸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남측에선 정부 인사와 여야 정치인, 그리고 이산가족 등 100여 명이, 북측에서도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 인사들도 초청돼 동북아 네트워크를 향한 첫걸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착공식이 실제 전면적인 공사로 이어지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 그런 만큼 이번 착공식은 남북 간 철도 도로 협력 의지를 다지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서울역에서 북한 개성 판문역까지 상징적으로 책정된 열차 요금은 왕복 14,000원이었습니다. 개성 판문역에 진입한 특별열차에는 이산 가족들도 함께 탑승해서 민족의 혈맥을 잇는 역사적 현장을 벅찬 가슴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어서 김경진 기자입니다. 새벽 6시 48분, 특별 편성된 새마을호 열차가 서울역을 떠납니다. 종착지는 개성 판문역. 운행거리가 74km인 점을 반영해 요금은 왕복 14,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실제로 운행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포레일의 설명입니다. 변한 게 거의 없는 차창밖 풍경. 구간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속도는 대략 시속 30에서 45km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선로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옛날 모습하고는 많이 변한 것이 없어요. 시설이 좀 낡아가지고 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 소리 들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서울역을 떠나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를 거쳐 2시간 만에 도착한 개성 판문역. 개성이 고향인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가족 5명도 함께했습니다. 살아생전에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싶었던 고향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개성역에 가서 척 내려가지고 내가 살던 곳, 내가 다니던 학교 이런 데 전부 한번 찾아가 보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멈춰선 인근 개성공단도 눈에 들어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 간 철도 왕래가 시작되면 물류가 활발히 오가며 개성공단도 재가동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오늘 착공식에서 우리 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북측 파트너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 즉 차관급 인사였습니다. 의전상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대신 북측은 단순한 철도 도로 연결 사업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 사업 전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윤진 기자입니다. 남북 대표가 한 명씩 나와 철도 침묵에 서명을 합니다. 남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북측은 차관급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입니다. 상호 존중 차원에서 참석자의 지위를 동등하게 맞추는 기존 관행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착공식 귀빈석에는 남측에서 장관 2명과 차관 1명이, 북측에서 장관급 1명과 차관급 2명이 올랐습니다. 특히 북측은 철도도로 주무장관 대신 대남 경협 사업을 총괄하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내세웠습니다.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방강수 선생. 귀빈석에는 민경협 위원장뿐 아니라 부위원장까지 자리했습니다. 행사 공동사회를 맡은 북측 인사도 민경협 간부입니다. 착공식 자체의 의미보다는 남북 경협에 더 큰 무게를 두겠다는 북측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착공식에 이어서 남북 경협의 신속한 재개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참석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면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처음으로 남측 언론 앞에선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부쩍 말을 아꼈습니다. 착공식 열린 소회가 어떠세요?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남북철로가 연결이 되면은 착공식 이후 북측은 남북 경협과 관련된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오늘 착공식이 열리긴 했지만 실제 본격적인 공사로 이어지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조치가 어느 정도 풀려야만 정밀 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모든 게 북한의 비핵화 진전 속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착공식마다 을에 등장하는 첫 삽을 뜨는 모습. 하지만 오늘은 볼 수 없었습니다. 남북 대표가 침묵의 기념서명을 하고 궤도를 연결하는 등의 행사로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착공식이라 해도 일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식의 성격이 크다는 정부의 설명과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북측과 현대화의 수준이라던가 노선 그리고 사업 방식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북한의 철도도로 상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지난달 말부터 진행된 북측 경의선 동해선 선로조사. 이후 진행된 동해선 도로조사 모두 현장 실태를 점검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장벽에 막혀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설계만 해도 1, 2년이 걸린다며 공사 전에 할 게 굉장히 많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북한 간에 한두 차례의 정밀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남북한 공동의 설계 과정이 있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그런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족의 혈맥을 잇는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작업. 실제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달려있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검찰이 오늘 특별감찰반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있을 때 작성한 문건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는데 여러 고발 사건이 중첩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김용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2곳을 9시간가량 압수했겠습니다. 본관 경내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실과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나와 있는 특별감찰반실입니다. 어떤 자료들 확보하셨어요? 압수수색 대상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PC와 USB 등입니다. 검찰은 여기에 남아있는 김태우 수사관의 보고 문건을 압수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군사상 보안시설인 점을 감안해 영장에 적시된 문건을 청와대로부터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고발인인 자유한국당 측 조사를 생략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 사실을 충분히 공개한 만큼 신속한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보고한 내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기에 윗선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 의혹에 이어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 의혹도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감반 사건의 또 다른 축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수사도 곧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19일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내일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오늘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건데, 청와대는 해당 리스트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최창봉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공개한 문건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담은 겁니다. 한국당은 이 문건이 올해 1월에 만들어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건에는 임원 24명 가운데 누구는 사표를 냈고 누구는 반발 중이다, 특정 임원이 야당 의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습니다. 훨씬 많은 부처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식의 쫓아내기,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한국당 브리핑 직후 청와대 특감 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은 KBS에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환경부 운영지원과가 작성했고 자신이 윗선에 보고한 문서라고 했습니다. 텔레그램과 출력물로 이인걸 당시 특감 반장에게 보고하자 별 반응 없이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4명의 비서관, 특감 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도 내부 확인 결과 그런 문서를 작성한 일도 누구에게 보고하거나 전달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는 과연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지 아니면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인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일 텐데요. 한우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사안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양측에서 고발을 하다 보니까 수사가 여러 곳에서 분산이 돼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간인 사찰 의혹, 이거는 오늘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서울 동부지검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청와대가 이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배당이 됐고요. 김 수사관의 개인 비위 의혹은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는데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세 곳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군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된 건데, 사실 오늘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지만 증거 확보가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까지 김 수사관이 폭로를 하면은 매번 반박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자료는 없지만 관계자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이미 삭제가 됐고 종이 문건은 폐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다른 관계자들의 PC에서 관련 자료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 수사관이 이렇게 연이어서 폭로를 하는 걸 보면 뭔가 문건이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김 수사관이 이 문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이나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검찰이 조만간 김 수사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김 수사관은 지시를 받아서 이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야겠죠. 네, 김 수사관은 직접 구두로 지시를 받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지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인걸 당시 특감 반장이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텔레그램만 남았는데, 텔레그램은 이제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 나오면서 단체 대화방에서도 강제 탈퇴돼서 네. 이 증거가 남아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문건 확보도 어려울 거라고 하고 또 지시 여부를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김 수사관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다른 특감반원들의 그 휴대전화를 열면은 대화 목록이 아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들이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관계자는 일단은 이 대화가 없다는 것을 가정을 한 상태에서 문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수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특감 반원들을 이제 조사를 하면은 문건 작성이나 업무 체계에 대해서도 좀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이런 새로운 폭로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까지 폭로가 될 때마다 이 상황을 보면 이 김 씨 측 그리고 청와대 입장이 아예 다르거든요. 아예 엇갈리는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 수사관이 폭로를 하면은 일일이 청와대가 반박을 하는 진실 게임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수사관은 나는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민간인 사찰 문건을 썼다. 청와대는 그런 건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100%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는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28번이나 되는 안전시설 개선 요구를 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대형 사고만 나면 현장을 찾아가서 기자들의 카메라 프레시를 받으며 법 제정을 약속하던 국회의원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청년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는 사회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통과를 바라는 간절한 목소리가 국회를 향했는데요. 오늘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기지 못했는데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바로 내일인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합의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원 기자, 고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는데 합의는 왜 안 된 건가요?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오늘 또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습니다. 몇 개의 세부 쟁점만 남았다. 그러니까 오늘 될 거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 회의의 결론은 내일 다시 논의해보자였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도급인, 즉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입니다. 민주당은 직접 하청은 물론 2차, 3차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원청이 산재 예방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한국당은 그렇게 되면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며 난색입니다. 산재 사망사고 때 법인에 대한 벌금을 두고서는 민주당은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고 했지만 한국당은 중소업체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원 3법은 입장차가 여전하다고 하는데 그럼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네, 오늘 논의를 한 교육위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돌이표만 반복했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진전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유치원 3법도 크게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일원화해서 감독을 쉽게 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한국당은 국가에서 받은 돈은 엄격히 하되 학부모 분담금까지 들여다보는 건 권한 받기라는 입장입니다. 또 유치원 원장 등이 교비를 교육 목적 외로 쓸 때 처벌에 있어서 민주당은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과태료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도 합의가 안 되면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얻어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어서 내일 본회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닐지 우려스러운데요. 어떨까요? 네, 일단 쟁점이 없는 80개 법안이 이미 상정돼 있어서 정 안 되면 이것만이라도 처리를 하자는 게 국회의장의 입장입니다. 통상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지도부가 위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요. 원내 지도부가 오늘 만났지만 여기서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를 여느냐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헤어진 3당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 근처에서 회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내일 오전에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후 경영계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쟁점이 되고 있는 주휴시간 포함 문제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이 느는 게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임세은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 시간에 주유 시간을 포함을 하겠다고 하자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당기 부총리가 주유 시간을 넣는다고 해서 기업 부담이 늘지는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만하라는 겁니다. 자, 따져볼까요? 여기 월급 17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부 안대로라면 주 40시간 일을 했을 때 일요일 8시간이 일한 시간으로 간주가 돼서 시간당 임금이 8,134원, 내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에 5만 원 가까이 월급을 더 올려줘야 하니까 이 8시간은 빼고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을 올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법은 현재 이미 주 40시간 일을 하면 일요일에 8시간 일을 한 것으로 쳐주고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을 할 때 기준 시간 또 기준 급여로 계산을 하는데 이 급여 부분에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주휴시간도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 209시간 시급 환산 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계가 이 주휴시간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는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계형 근로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연봉을 수천만 원씩 받는 대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생겼다고 한다면 수긍하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기본급이 적고 대신 다른 상여금이 많은 귀형적인 임금 체계를 고쳐달라고 대기업에 주문을 한 겁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독감약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일이 있었죠. 이 때문에 보건당국이 타미플루 부작용을 사전에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나 약사가 사전에 환자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법을 바꿔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여중생의 가족은 환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닷새분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사도 조제한 약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미플루 자체도 문제지만 의사들이 그런 약을 그렇게 겁 없이 준다는 게 난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약국에서도 그 약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언질만 해줬어도 우리가. 부산 연제구 보건소는 해당 약국에서 타미플루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약사법을 보면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외에는 제재 방안이 없습니다. 조제는 약사가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사법에는 이제 복약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할 의무는 있지. 설명 안 했다 가지고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숨진 여중생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의사와 약사가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조제할 때 부작용 고지를 의무화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강혜슬입니다. 이번 사고로 타미플루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독감 때문에 이미 타미플루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타미플루를 계속 먹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다른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팩트체크 K 김진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내에서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이나 정신착란 부작용이 보고된 건 최근 5년간 18건이었습니다. 타미플루 때문이었을까요? 분명치 않습니다. 일본에선 타미플루를 복용한 청소년 120명 이상이 환각 등의 증상을 보이자 2007년 10대에게 투약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서 올해 금지 조치를 풀었습니다. 미국의 연구에서도 타미플루가 환각 등의 부작용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환각 등의 증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타미플루보다는 독감 자체, 그러니까 독감으로 인한 고열 때문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작용 우려가 있는데 타미플루를 계속 복용해도 될까요? 독감은 고열과 두통, 또 오한 등을 동반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데요. 타미플루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막연히 불안해하지 말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소아나 청소년이 복용했을 때는 이상 행동을 안 하는지 잘 관찰하는 건 필요합니다. 또 복용 뒤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바이러스를 완전히 억제하고 또 재발을 막으려면 병원 처방대로 닷새는 먹어야 합니다. 독감을 치료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독감 치료제로는 타미플루와는 성분이 아예 다른 흡입제와 또 주사제가 있습니다. 번거롭고 또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 불안하다면 타미플루 대신 흡입제나 주사제를 처방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 논란이 됐던 서울 이수역 술집 폭행 사건은 결국 남녀 쌍방 폭행인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된 남녀 피의자 5명을 공동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새벽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술집. 남성 3명과 여성 2명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계단에서 밀지 말라고. 계단에서 밀지 말라고. 20대 여성 1명의 뒷머리가 찢어졌습니다. 남성 1명은 손목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둘 다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중 누가 얼마나 폭행을 한 건지가 쟁점이었는데 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밀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남성이 발로 차 여성이 계단에서 굴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전 밖의 상황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진술하고 국과수의 옷과 운동화에 대한 성분 분석 의뢰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 대해서도 공동 폭행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5명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19명의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술집 CCTV와 당사자들이 제출한 영상 분석, 목격자 등을 조사해 이같이 결론 냈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건을 엄정 수사해달라고 촉구한 국민청원글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또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한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계약서도 없이 공사를 시키고 공사 대금도 후려치기를 일삼다가 결국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국책 사업을 수주하는 데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2014년부터 2년간 전기 설비업체를 운영했던 한종관 씨. 원청 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과 공사 대금 지급으로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만 2년간 하면서 대우에 내가 공사 금액을 얼마 갖고 이랬는지도 모르고 내인데 돈도 얼마가 오는 것도 난 모르고 그거 저거 알아서 다 한 거예요. 대우조선해양이 또 다른 하청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2014년 2월에 이뤄진 공사에 대해 2월 말에야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상 공사 시기는 3월.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날짜도 가짜로 쓴 겁니다. 이처럼 제때 발급하지 않은 계약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맺은 계약의 반이나 됐습니다. 특히 전체 계약의 30%는 본공사 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수정공사였는데 공사 대금도 일방적으로 작업 시간의 20%만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정대로 벌점까지 부과되면 국책 사업 입찰도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이처럼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공사비도 제대로 안 주고 온갖 갑질을 저지르는 바람에 하청업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견디다 못한 하청업체들이 2년 넘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자 결국 당국이 엄중한 제재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어서 최서유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국회로 속속 모여드는 사람들.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하청업체 대표들입니다. 여기가 차비가 없어서 또는 기름값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대표들도 있습니다. 이미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회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업체들은 지난 2016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정위에 대우조선해양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관만 6명, 사무소장 4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들은 거리로 나서야 했고 지난 9월엔 대통령이 참석한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진수식장에도 찾아갔습니다. 과거급 가치업체 비어트는 당장 피해 보상하라. 함께 목소리를 내자 공정위의 조사 속도가 빨라졌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대형 조선사로부터 일감을 따기 어려울 수 있지만 더 이상의 억울함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망설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피해를 더 키우는 게 되고 있구나.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들어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청업체 대표를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남미 어린이들이 잇따라 희생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미국 국경을 넘던 과테말라 어린이들이 순찰대에 붙잡혀서 억류됐다가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일주일 전 아버지 손을 붙잡고 국경을 넘어온 과테말라 출신의 고메즈. 순찰대에 붙잡혀 구금소에서 지내오다 성탄 전야에 열이나 병원으로 옮겨졌고 감기약을 처방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미국에서 처음 맞는 성탄절 새벽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It's just tragic, and we're thinking about his family right now, just what they must be feeling to have lost their child on Christmas Day. 국경에서 억류 중이던 과테말라 출신 7살 소녀가 탈수증과 쇼크 증세로 숨진 지 불과 17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백악관은 매우 슬픈 일이라면서 정확한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장벽 예산 문제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된 상황이 이번 소년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을 확보 못하면 셧다운 장기화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 can tell you it's not going to be open until we have a wall, a fence, whatever they'd like to call it. I'll call it whatever they want. 기저귀를 찬 아이가 최루탄 가스를 맞고 억류된 어린이들이 잇따라 숨지는 상황에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손 씨는 도주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혔는데 몇 달 전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오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잠시 멈췄다가 바로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울 도산대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에 타고 있던 건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 혈중 알코올 농도 0.206%, 만취 상태였습니다. 풍소리가 세게 나서 나가보니까 접촉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금방 119 구급대도 한 3대 왔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손 씨는 이곳에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근 교차로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150m가량을 도주하다 추격해온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지난 8월 음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모두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전에 3회의 음주운전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도주한 부분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을 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최고 시속 190km의 속도로 달아나던 20대가 스스로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2살 최모 씨는 오늘 오전 6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요금소 앞 음주 단속 현상을 피해서 경남 양산시 쪽으로 최고 시속 190km로 50km가량 달아나다가 주택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검거됐습니다. 당시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치였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합성 섬유를 세탁한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바다가 미세 플라스틱에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 보여주는 조사 결과를 단독 입수해 전해드립니다. 바다 표면뿐 아니라 수심 50m 이상의 깊은 바다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량 검출됐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서해 앞바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수심 8m 아래로 내려가자 플라스틱 상자와 타이어 등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스티로폴이 제일 많죠. 예. 말할 수 없죠. 점 쌀알 정도 된 것도 있고 더 적은 것도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속에 얼마나 퍼져 있을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전국 8개 해역 41곳에서 해수를 떠서 검사한 결과 1세제곱미터당 평균 871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표층수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았고 수심 50m가 넘는 저층수에서도 평균 300개가 넘었습니다. 도시 인근 바다에서 해수 1세제곱미터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은 평균 1,051개, 시골 인근 바다는 560개가 검출됐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이어 울산, 전남 한평순이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이 표층과 도심 지역에만 일부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류나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빨아들인 뒤 배설물 형태로 배출하면서 수심이 깊은 곳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인 혼합보다 생물하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많은 수가 중층 저층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걸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까지 연근해와 어패류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조사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일본이 국제포경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고래 개체수가 회복됐으니 식용을 위한 고래잡이를 하겠다는 건데요. 고래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30년 넘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일본의 이기적인 처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작살이 발사되고 잠시 뒤 고래가 갑판 위로 끌어올려집니다. 이런 고래잡이는 고기가 귀하던 시절 일본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대접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획이 이어지자 국제포경위원회 IWC는 1982년에 상업포경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고래고기를 먹는 건 자신들의 고유 문화라며 상업포경 재개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상업 포경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 포경위원회를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クジラ資源の持続的利用の立場と保護の立場の共存が不可能である。このことを改めて明らかとなり、今回の決断に至りました。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제기구를 탈퇴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경 반대를 주도하는 호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탈퇴 철회를 촉구했고, 그린피스도 일본 정부가 할 일은 상업 포경 재개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체수가 회복됐으니 상업 포경을 재개하겠다는 일본의 주장은 국제사회가 30년 넘게 공동 노력해 이룬 결과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오늘로 110일째 굴뚝 농성 중인 파인텍 노조가 내일 사측인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를 만납니다. 이번 만남은 어제 종교계 대표들이 김세권 대표를 만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해 성사됐습니다. 특검이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드루킹 김 씨 등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미니 왜곡이어서 범죄가 중하다,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5분쯤 서울 강남구의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불을 끄던 소방관 1명이 다쳤고 300여 호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가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어제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강물에 빠져 실종된 한국인 2명의 수색 작업에 지난 6월 동굴에 갇혔다가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축구소년 구조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등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강의 최고 수심이 15m나 되는 데다 유속이 빨라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